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멈추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밝혀드릴 내용은 추측도 아니고 단순한 분석도 아니며 수많은 가설 중 하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 정치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 7:43 공화당 상원 지도부 3명이 미치 맥코널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평범한 지도부 회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는 매주 열립니다. 입법 일정, 커뮤니케이션 전략, 절차 문제를 논의합니다. 특별할 것 없고 벽이 흔들릴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남자는 47분 뒤에 다시 나왔고 불과 2시간 만에 워싱턴은 워터게이트 이후 가장 중요한 당내 반란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미국의 한 정당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율되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마지막 순간은 1974년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백악관에 가서 리처드 닉슨에게 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던 그때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아직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반세기 동안 그 방향으로 향한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이것은 흔한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법안, 어떤 인사, 어떤 교리의 한 지점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원 서열의 최고 자리를 차지한 공화당 지도자들, 그들이 차갑고도 잔혹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통치불능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촉발한 것이 무엇인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깊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있다면 알림을 켜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공화당이 지금 형태로 살아남을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분열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20년째 재임 중인 상원 의원들이 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직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화당 상원 코커스 내부의 3가지 서로 다른 출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새 출처이며 위계에 서로 다른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의 보고는 불안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수요일 새벽 2시 도널드 트럼프는 전화를 집어들고 상원 원내 다수 지도자에게 새벽 2시에 전화를 겁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전화가 걸렸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업무 전화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자고 곱씹고 누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심한 남자의 전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상권한 확대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표결을 요구합니다. 헌법적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외교정책과 군사 투입에서 비상한 특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메커니즘을 우회하게 합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수주 간의 토론, 위원회, 청문회, 수정,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금요일까지, 즉 이틀 안에 표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요구를 어떤 모호함도 허용하지 않는 최후 통첩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금요일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에게 예비선거 도전자를 붙이겠다. 그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주에서 직접 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잠시 멈춰서 방금 말해진 것의 무게를 가늠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방금 자신의 당 소속 인사들에게 정치적 파멸을 경고했습니다. 48시간짜리 최후 통첩에 복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통첩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헌법적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 확대를 다룹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오디오 녹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녹음이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녹음된 도널드 트럼프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는 상원이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한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상원이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한다. 이것은 입법의 느림에 좌절한 대통령의 무심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입법부가 종속적이라고 상원 의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권력관입니다. 이 오디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 사이에서 돌고 있고
반응은 당신이 예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도 긴장도 난처함도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차갑고 계산된 분노. 그러나 여러 출처가 공화당 코커스 내부 교류에서 전례가 없다고 묘사할 만큼의 강도입니다. 7사세의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참석자는 맥커널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그리고 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두려운 제도주의자 존 티, 그의 실용적 부대표이자 전략가 존 바라소, 코커스 의장, 보수 이데올로기 인물이지만 점점 더 지지층의 압박을 받는 인물, 그리고 텍사스의 베테랑 존 콜은 바로 이 순간 모든 공화당원이 하는 냉정한 선거 계산의 대변자. 비공개로 47분,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그 방에서 내린 결정은 트럼프의 권위에 대해 그의 당 내부에서 지금껏 던져진 가장 중대한 도전입니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언론에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가 아니라, 법원에서가 아니라 그의 진영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반란이 왜 이렇게 심대하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8년 동안 상원 공화당을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섬뜩합니다. 이념으로도, 정치적 신념으로도, 전략적 비전으로도 아니라 공포로. 공포는 무기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면 정당 전체를 수년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이라면 누구나 깊이 이해하는 세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겪었거나 보았거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트럼내는 첫 번째 탄핵에서 트럼프 유죄에 투표합니다. 유일한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양심의 행위라고 말할 것이고 트럼프는 배신의 행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혹합니다. 트럼프는 레멘을 완전하고 절대적인 수치라고 부릅니다. 보수 매체가 뒤따릅니다. 트럼프주의 활동가들이 온라인 괴롭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태아주 공화당, 로메트의 고향주 공화당이 그를 공식적으로 규탄합니다. 불과 8년 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상원 의원이 자기 당에서 파리아가 됩니다. 고립되고 주변화되고 정치적으로 무력화됩니다. 그 메시지는 화재 경보만큼 선명하게 다른 모든 공화당 상원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트럼프에게 도전하면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전부다. 두 번째 사례, 빌 카세디는 두 번째 탄핵에서 유죄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로메트와 달리 카세디는 조용한 저항을 택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감수하고 지지 표명을 늘리고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트럼프와 완전히 보조를 맞추며 결코 오지 않는 승인 인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 트럼프는 예비 선거에서 그의 상대를 지지합니다. 카시디는 교체됩니다. 메시지는 더 섬뜩한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은 결코 영구적인 보호막이 아닙니다. 그저 유예일 뿐입니다. 기어도 되고 빌어도 되고 자기 신념을 부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당신의 효용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어쨌든 제거됩니다. 세 번째 사례. 케빈 메카티는 부채 한도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협상합니다.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입니다. 트럼프는 사적으로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합의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의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결정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누군가가 자신의 동의 없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몇 주 안에 메카르티는 하원 의장 자리에서 축출됩니다. 자기 코커스 내부의 트럼프 동맹자들에 의해 파괴됩니다. 메시지는 가장 잔혹한 형태로 결정화됩니다. 나는 누구든 파괴할 수 있다.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심지어 좋은 이유도 필요 없다. 이것이 현실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입니다. 모두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의 본보기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극적이고 충분히 공개적이고 충분히 고통스러워서 교훈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게끔. 그리고 본보기가 세워지는 순간 공포가 나머지 일을 대신 해줍니다. 8년 동안 이 공포는 절대적이었고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30년의 경력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경받던 동료들이 며칠 만에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전의 대가가 카메라와 조명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치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복해서 같은 합리적 계산을 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저항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전환점입니다. 공포는 사람들이 그 위협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믿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복종하든 말든 그 위협이 어차피 현실이 될 것임을 깨닫는 날 공포는 기능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며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인, 선거 수학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상원 의석 지도는 공화당에 잔혹합니다. 공화당 의석이 걸려있는 수가 민주당 의석 11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공화당은 상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의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대략적인 전국 여론조사가 아니라 주별, 지역별, 실제로 중요한 여론조사들이 보여줍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와의 직접적 연결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몬태나, 오이 펜실베이니아의 구체적 데이터는 트럼프와 직접 공개적으로 연결될 때 공화당 후보들이 6.9포인트를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09포인트. 종종 이후 3포인트로 결정되는 선거에서 이것은 승리와 굴욕적 패배의 차이입니다. 한 상원 의원은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수주의는 디파할 수 있지만 혼돈은 디파할 수 없다. 내 주의 유권자들이 차이를 만든다. 두 번째 요인, 그린란드에 대한 수사적 재앙은 단지 민망한 수준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에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영토에 대해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위협을 내놓는다면 외교적 후폭풍은 계산 불가능합니다. 대서양 동맹국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 기득권층은 충격 상태입니다. 은퇴한 사성제독 한 명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불안정이다.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함대를 지휘했고 실제 군사작전을 계획했던 남자가 말한 것입니다. 대국의 전략적 신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남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분노합니다. 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 영토에 대해 군사 행동으로 위협한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묘한 외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75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해온 국제 질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고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실상을 아는 상원 의원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깊고 잠재적으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 법적 벽이 가차없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여러 형사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잠정 중지 요청을 하나씩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확정되고 변호 측의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자문해온 한 고위 공화당 변호사가 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11월 전에 연방 구금될 수도 있는 남자를 후보로 지명하려 하고 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11월 전에 연방 구금, 이 세 요인, 선거 취약성, 외교적 무모함, 그리고 커지는 형사 위험을 결합하면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비용 편익 관계가 나옵니다. 갑자기 트럼프를 디바하는 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정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정치적 자살입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 직접 이티라 받은 두 출처에 따르면 수요일 아침 미치 맥코널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출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그 대화를 재구성하겠습니다. 4명의 참석자는 맥코널의 회의 테이블을 둘러 앉았습니다. 맥코널 본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40년 정치 전투의 베테랑, 한 세대 동안 워싱턴이 만들어낸 가장 질긴 제도주의자, 대부분의 상원 의원이 경력 전체에서 겪을 위기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견뎌낸 남자, 존 톤, 그의 부대표, 송긋까지 실용적이며 잠든 채로도 표를 셀 수 있는 남자, 존 바라소, 코커스 의장, 확신에 찬 보수주의자지만 현장의 현실로 인해 트럼프에 대한 충성이 점점 시험받는 남자, 그리고 존 콜은 텍사스의 베테랑 주의 전 법무장관, 지금 이 순간 모든 공화당이 하는 냉정한 선거 계산의 화신. 멜은 먼저 그 오디오를 끝까지 틀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3분 동안 말합니다. 나는 상원이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한다. 그는 그것을 2번 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첫 번째는 프라바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가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의 침묵은 한 출처에 따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난처함의 침묵도 불편함의 침묵도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남자가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느림에 좌절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입법 교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의회를 무의미하다고 선언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입법 권력 위에 자신을 노골적으로 올려놓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헌정체계의 토대인 권력 분립을 부정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존 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출처들에 따르면 차분했지만 이례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디바할 수 없다. 그린란드에 대한 수사도 48시간 안에 비상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사드세들에게 예비성어를 걸겠다는 위협도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TV 스튜디오에 가서 포스터에 난 혼돈에 이미 지친 유권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변호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다. 존 바라소가 답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에 내적 갈등이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반항하면 그는 우리를 하나씩 파괴한다. 당신도 나도 안다. 우리는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다. 로메트, 카시디, 친, 반항한 사람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정치적으로 무의미해졌다. 이번은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 카드을 내딛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나? 그때 미치 매코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의 말은 아마 역사책에 남을 것입니다. 다른 점은 이거다. 그는 어차피 우리를 파괴한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느냐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를 맹목적으로 디파하다가 쓰러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제도를 디파하다가 쓰러지느냐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히 말하겠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방에서 선을 긋지 않으면 지킬 제도는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미국 상원은 한 사람의 흐림태 있는 도장 찍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존 코르는 상원 의원들이 보통 가장 사적인 대화에서만 꺼내는 수준의 솔직함으로 선거 차원을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여론조사는 나에게 민주당 상대보다 4포인트 뒤처지게 만든다. 텍사스에서 4포인트. 공화당이 2년 전만 해도 눈 감고도 이겼을 주에서. 모든 포인트에 열쇠가 트럼프와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연결돼 있다. 내 유권자들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민주당이 된 건 아니다. 여전히 보수다. 하지만 그들은 안정성을 원한다. 통치 가능성을 원한다. 가족들이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원 의원이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시간을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은 정말로 결정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매코널이 다음에 제안한 것은 단순한 상징적 저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보도자료도 아니었고 정중한 우려 표명도 아니었습니다.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이고 구체적이며 아메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매코널은 3개 항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백악관에 공동서한을 작성해 법적 용어로 어떠한 모호함도 없이 상원은 트럼프가 요구한 기한 내에 비상권한 확대를 표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다. 두 번째 항목, 외교수사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상원 지도부는 더 이상 트럼프 옆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뉘앙스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다. 세 번째 항목, 그리고 이것이 방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서한에 서명한 현직 상원 의원들에게 예비선거 도전을 걸 경우 지도부는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직을 지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위협한다. 다시 말해 당 지도부는 자기 당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매코널은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알아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팀과 상의한 뒤가 아니다. 지금 이 계획에 함께 설 건가? 튜는 망설임 없이 즉시 예라고 했습니다. 코르닌도 예라고 했습니다. 바라소는 한 출처가 회의 전체에서 가장 긴 30초라고 표현한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방에서 네 남자가 당의 미래를 새로 정의할 결정을 내리고 있던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치적 자살을 하라고 한다. 매코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일을 하라고 한다. 바라소는 말했습니다. 예, 내 남자 내 표.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화당이 오랫동안 트럼프 뒤에서 유지해온 통제 구조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자체에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전개는 워싱턴 베테랑들조차 인상적이라고 부를 만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코널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회의는 반란의 시작이 아니라 그 공식화였습니다. 준비 작업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9일로 매코널은 직접 수화기를 들고 공화당 상원 베테랑 15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비서도 비서실장도 아닌 벤 렌에게 직접.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하나? 많은 이들이 숙고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약속했습니다.
로문넷은 놀랍지 않습니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리사 모코우스키는 예상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트럼프와의 거리가 알려진 상원 의원들이라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동의는 이 전화 사슬의 모든 참가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인스 그람과 마르코 루비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레이엄의 결정이야말로 이날의 진짜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지진. 이니 그람은 최근 미국 상원 역사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지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인입니다. 지난 주말, 말 그대로 지난 주말에 트럼프와 골프를 쳤던 남자,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TV에 나와 모든 트럼프 논란, 모든 아롭, 모든 수사, 모든 트윗, 모든 선동적 발언을 방어했던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적들조차 인정할 정도의 완강함으로 방어 불가능한 것을 방어해왔고, 그런데 방금 트럼프와 결별했습니다. 그레이엄 측근의 한 출처에 따르면 그는 사적인 전화에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디파했다. 성적 폭력 아롭, FBI 수사, 탄핵, 샬럿 윌에 대한 수사, 군에 대한 공격, 판사에 대한 공격, 미국 정치 역사에서 어떤 다른 커리어든 끝났을 상황에서 이 남자를 지지했다. 하지만 나는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침공하겠다는 위협은 방어하지 않겠다. 상원의 헌법적 권한을 해체하는 것도 방어하지 않겠다.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상원 의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도 방어하지 않겠다. 선이 있다. 그는 방금 그 선을 넘었다. 루비오의 결정은 전략적 관점에서 어쩌면 더 의미가 큽니다. 루비오는 2016년 예비선거에서의 잔혹한 충돌 이후 트럼프와의 관계를 세심하게 다시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호의를 되찾기 위해 상당한 공개적 굴욕을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계산된 충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의 결합이 명백한 부담이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궤도에 남기 위해 이티 많은 것을 희생한 남자가 비용이 이익을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비범하게 강력한 지표입니다. 1414 서한은 작성됩니다. 5쪽 정밀하고 엄격한 헌법적 법률 언어, 감정적 수사 없음, 개인적 비난 없음, 인신 공격 없음, 법적 역사적 검증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차갑고 체계적인 문서, 핵심 문장, 그리고 저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사본에서 직접 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이 미국 상원에 부여한 제도적 특권을 해체하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과 양립시킬 수 없다. 이 문장의 모든 단어는 법률가들이 저울질했습니다. 모든 용어는 헌법적 정확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중대성을 가진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고 전까지 12개의 서명이 약속됐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과의 직접 대결 문서에 이름을 올릴 준비가 된 공화당 상원 의원들,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마다 늘어났습니다. 11.3슉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알게 됩니다. 출처에 따르면 한 직원이 암호화된 메시지로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지만 명확합니다. 엠실 플러스가 비상권한에 반대하는 서한의 서명, 오늘 공개 예정, 백악관 인력 사이에서 돌던 유출 메시지에 따르면 트럼프의 반응은 대문자 한 단어였습니다. 비아레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전원 즉시, 이는 모든 서명자에 대한 보복을 즉각 시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인스 그람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2분도 차이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대해 직접 N이 된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죽었다. 이 문장은 트럼프가 인간적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잔혹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출처가 얼음처럼 차분하다고 묘사한 스포코얌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었다. 통화는 끝났습니다. 다툼도 협상도 설득의 시도도 없이 단지 최종 결별의 상호 확인. 30년의 정치적 우정이 120초도 안 돼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마르코 루비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널 만들었다. 내가 널 파괴할 것이다. 같은 출처에 따르면 루비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앞으로도 수년간 상원 복도를 울릴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트럼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럼프는 맥코널에게 3번 전화하려 했습니다. 맥코널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전화가 울리는 것을 보고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징은 강력합니다. 공포로 공화당 코커스를 통제하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전화에 답하게 만드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막 깨달은 것입니다. 13시 분열은 외부에 드러났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에 대한 전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무조건적 지지, 어떠한 단서도 없는 지지. 반면 상원 공화당은 귀가 멍멍할 정도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지 없음, 성명 없음,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윗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워싱턴의 가장 노련한 정치 기자들은 즉시 균열을 알아챘습니다. 하원이 말하고 상원이 침묵할 때 그것은 제도적 단절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의 비상권한 요구 지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서한은 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출은 완전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맥코널은 이 누출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를 연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폴리티코는 몇 분 안에 서명들을 확인했고 16시에는 전문이 모든 언론, 모든 화면에 공개됐고 정치권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회임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다툼도 복도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문서화된 되돌릴 수 없는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한 공개 20분 뒤에 새어나온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획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상원 의원들이 끝까지 갈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내부 문서를 본 한 고위 공화당 전략가에 따르면 상원 지도부는 트럼프주의적 보복에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하기 위한 3단계 비상 계획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의 치밀함으로 만들어진 상황별 계획입니다. 1단계, 트럼프가 서명자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 대기 중인 추가 상원 의원 5명이 즉시 서한 지지 성명을 내도록 한다. 상원 지도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소집한다. 메시지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맞춰져 있다. 우리는 대통령직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먼저 미국 헌법에 봉사한다. 내부 평가는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80%로 본다. 2단계, 트럼프가 서명자들에게 예비선거 도전을 걸면 지도부의 정치행동위원회가 현직을 방어하기 위해 $5천만 마련한다.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는 트럼프주의 도전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카테고리적으로 거부한다. 당의 주요 기업 후원자들을 동원해 위협받는 상원 의원들에게 자금을 유도한다. 공개 메시지는 상원 코커스는 당열의 구성원들을 지킨다. 추정 확률 60%. 3단계. 이건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단계다. 그들이 결코 실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계획, 하지만 존재 자체가 상황의 간비람을 말해준다. 트럼프가 더 에스컬레이션하고 수사가 더 공격적으로 되고 위협이 현실이 되면 상원은 행정부의 비상권한을 제한하는 공식 결의안을 추진한다. 이는 민주당과의 초당적 연합이 필요하다. 이는 징계견책 투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시지는 헌법적 명료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헌법적 경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추정 확률 30%, 하지만 30%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종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자기 당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이 비상계획 작성에 참여한 한 상원 의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은 반드시 들려져야 하기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그가 싸우고 싶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에는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러선다는 것은 미국 상원이 더 이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한 사람의 부하가 되겠다고 선서하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공화당이 서로를 갈기갈기 찢는 동안 상원 민주당은 자신들만의 비공개 회의를 했고 방안의 출처들에 따르면 자크 슈머는 이 위기의 다음 단계를 정의할 전략적 계산을 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과소평가하는 수준의 정치적 정교함을 드러내는 계산이며 그 미묘함은 해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로 정반대의 두 선택지 앞에 있었습니다. 선택지 1은 혼란을 이용하는 것, 트럼프와 공화당을 함께 공격하고 상황을 공화당 내부의 내전으로 규정해 그들의 통치불능을 부정할 수 없게 입증하는 것. 즉각적인 정치적 이득은 상당합니다. 모든 뉴스레터, 모든 TV 세그먼트, 모든 헤드라인이 붕괴하는 정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공격은 공화당에게 당열할 수 있는 공통의 적을 제공합니다. 분열된 정당을 가장 빠르게 결속시키는 것은 외부의 위협입니다. 선택지 D는 반란을 돕는 것. 공개적으로는 침묵하고 헌법적 조치에 대해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지원을 제공하며 공화당이 분열의 부담을 전부 지도록 하고 화해의 구실을 주지 않는 것. 슈머의 생각을 잘 아는 새 출처에 따르면 그는 선택지 2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 정치의 걸작입니다.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은 트럼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빼앗습니다.
수년간 작동해온 무기, 외부의 적을 향해 진영을 결집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공화당이 반란하고 민주당이 침묵하면 이야기는 오직 하나의 내러티브로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 자기당,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러티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통적인 공화당 유권자들 앞에서 자기 상원 의원들을 믿을 만한 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동맹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화당 서한을 비판하는 성명 금지, 언론에서의 축하 금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승리 세리머니 금지. 대신 공화당이 악에 나아가기로 결정할 경우 비상권한 제한 입법을 함께 지지하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사적 채널로 전달.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헌법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돕겠다. 극도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초당적 협력의 정치적 대가를 당신들이 치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 전략적 침묵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놀랍고도 내부 갈등의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결집에 외부적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부의 균열은 치유되지 않고 확대됩니다. 바로 그 일이 뒤이은 몇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저녁 18:03분 도널드 트럼프의 트루th 소셜 계정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90분 동안 27개의 게시물, 모두 대문자, 모두 분노로 가득, 라이노들이 당을 파괴했다. 모두 예비성어. 상원 지도부와 딥스테이트, 미국의 배신자들. 분노는 보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통제 불능입니다. 그리고 이 통제 상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항상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할 줄 알던 지도자가 90분에 27개 메시지를 올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19.15 첫 번째 예비선거 도전이 발표됩니다. 마가 성향의 도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출마 서류를 냅니다. 표적은 이니그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처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람의 기자들에 대한 답은 3단어였습니다. 해보라지 3단어. 긴장도 걱정도 후퇴도 없음. 이미 계산을 끝냈고 숫자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의 차분함으로 던진 도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폭스뉴스의 프라임타임 보도는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실시간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분열은 아마도 오늘 하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일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수년간 트럼프주의의 비공식 미디어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쇼나니티는 역할에 충실하게 무조건 트럼프를 디바했습니다. 로라 잉그럼은 그린란드 수사에 대해 간비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몇 달 전엔 상상도 못했을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타카 칼슨은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마침내 용기를 보인다. 보수 매체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디어 생태계가 깨지면 전투는 이미 반쯤 끝난 것입니다. 이스바란시 기업 후원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형 후원자 3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헌법적 통치와 제도적 안정을 지지한다. 이것은 코드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가 자신들이 완벽히 구사하는 외교적 언어로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라 상원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당파적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안정과 예측 가능성의 용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헌법적 안정을 호출할 때 그들은 트럼프주의적 혼돈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미 제조업 협회는 1시간 안에 그 메시지를 받아 이어갔습니다. 기업 미국은 방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21.3북 맥코널의 서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 수가 17명에 도달했습니다. 추가로 5명은 사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마법의 숫자, 모든 것을 바꾸는 숫자는 18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8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면 비상권한 확대를 막기에 충분합니다. 18은 트럼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는 17명입니다. 사적 약속까지 합치면 이미 임계치는 넘어섰습니다. 밤에 벌어진 일, 트럼프가 분노로 포스트를 쏟아내고 워싱턴이 충격 속에서 비틀거리는 동안 벌어진 일은 이 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밤이야말로 카메라 밖에서 진짜 재정렬이 일어나는 시간, 속삭이는 전화와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아침 6시 공화당 내부 여론조사 데이터가 폴리티코에 전달됩니다. 당 조직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언론에 흘렸고 그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파괴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연상 없이도 경쟁주에서 공화당 일반 후보는 2포인트로 이깁니다. 같은 후보가 트럼프의 공개 지지를 받으면 4포인트로 집니다. 트럼프가 직접 끼어들면 6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전국 선거에서 6포인트, 6포인트는 낭떠러지입니다.
상원을 지키는 것과 참혹한 패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서로 다른 새 상원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보좌진들, 상원 의원 벤렌이 아니라 그들의 직원들이 내부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호 불가능한 것을 계속 변호하는 것을 양심과 양립시킬 수 없다. 그 서한은 상원 의원이 맥코널 서한에서 표현된 입장으로부터 물러선다면 집단 사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사에서 절대 전례가 없습니다. 하급 인력이 자기 상사를 행동하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입법 보좌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정치 고문, 커리어가 전적으로 상원 의원에게 달린 사람들이 그 커리어를 걸고 고용주가 단호하게 버티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팀이 물러서면 나간다고 말하면 정치 계산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8.15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용자 단체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헌법적 안정은 경제성장과 투자자 신뢰에 필수적이다. 명확한 언어로 번역하면 혼돈을 멈춰라 아니면 우리는 자금줄을 멈춘다. 전미제조업협회는 다음 1시간 안에 그 메시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수표를 쓰고 캠페인을 자금 지원하며 공화당의 재정 인프라가 의존하는 기업 미국이 상원 의원들에게 이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말해준 것입니다. 9시 무렵 국제적 압력도 더해져 위기의 또 하나의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극히 드문 외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영토 보전에 관한 수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독일도 같은 성명을 냈고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자신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5조 의무는 신성하며 협상 불가이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국방체계와 정보기관과 안보구조를 공유하는 그 동맹들이 방금 현직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에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해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국제 위기를 만들어냈고 그 영향은 수년간 막수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까? 트럼프는 동시에 자기 상원 의원들, 그들의 직원들, 후원자들, 보수 매체들, 그리고 국제 동맹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포위입니다. 5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위당할 때 압박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올 때 선택지는 2가지뿐입니다. 물러서거나 공격을 강화하거나. 목요일 아침 10시 트럼프는 에스컬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그의 레퍼토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긴급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니그람의 고향주입니다. 장소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징성이 가장 큰 이탈자를 겨냥한 정확한 타격입니다. 메시지는 투명합니다. 진짜 공화당원 대 라이노. 트럼프는 가능한 한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기 당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회의. 트럼프는 하원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들을 소집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맷 거츠, 로런 보버트, 트럼프주의 날개의 가장 헌신적인 병사들, 거리를 둘 가능성도 잊히지도 없는 사람들, 한 출처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고 부른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일일 공격, 반란 상원 의원들의 주에서의 집회, 체계적인 예비선거 위협, 그리고 에마가 기반을 상원 기득권에 맞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 위협 수준은 잔혹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th 소셜에 자신이 10명의 배신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부른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서한 서명자들의 상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연방보안당국은 즉시 의사당과 해당 사무실 주변의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 디테일은 특별히 심각합니다. 보안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프라티크리아하여 경보 단계를 올린다면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가 1월 6일 이후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미치 맥코널은 대응했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스위스 시계공의 정밀함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저울질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은 우리가 헌법적 의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못한다. 상원은 어떤 개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 헌법에 봉사한다. 하지만 여기 공식 성명에는 당연히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민주당의 중도 상원의원 5명에게 산펄했습니다. 초당적 소통으로서는 이례적인 솔직함을 담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비상권한 제한 입법을 추진한다면 당신들이 우리를 지지하겠나? 5명 모두 예라고 했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화당 공개 확약, 민주당 5명의 협력 의지 22표.
단순 과반으로 비상권한을 막는 데 필요한 건 18표뿐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졌습니다. 아마 아직 그는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인정하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반란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건의 연대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난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왜 미국 정치에서 근본적이고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포는 더 이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가장 깊은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전체 권력 구조는 예외 없이 각 공화당 상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계산하던 단 하나의 공식에 의존했습니다. 트럼프가 나에게 더 위험한가? 아니면 그에게 충성함으로써 생기는 선거상의 결과가 더 위험한가? 8년 동안 답은 예였습니다. 트럼프가 더 위험하니 복종한다. 그런데 그 계산이 방금 뒤집혔습니다. 정치적 생존이 충성 대신 트럼프와의 거리 두기를 요구하고 여론조사가 그의 이름이 내 포스터에서 유급 포인트를 깎아먹는다고 말한다면 공포는 편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트럼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의 가까움이 당신의 재선 가능성에 미치는 손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나면 되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설령 필요한 재정 자원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도 확실치 않지만 동시에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예비선거 도전자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공화당은 이 정도 규모의 내전을 견디지 못합니다. 17개의 예비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본선 선거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집단 행동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푸시해온 원칙입니다. 권위주의자들은 고립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방법입니다. 개별 목표를 지정해 다른 이들의 눈앞에서 하나씩 화려하게 제거함으로써 교훈을 학습시키는 것. 롬니는 혼자 파괴됐고 카시디는 혼자 굴욕당했으며 체는 혼자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목표들이 함께 행동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으로 서면으로 서로를 구속하면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변합니다. 이 사안에서 맥코널의 전술적 천재성은 힘이 숫자와 동시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데 있었습니다. 같은 날 17명이 같은 서한에 서명하면 누구도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위험은 공유되고 보호는 상호적이며 목표는 너무 커져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제도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 상원은 대통령이 우회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권한은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법 임명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예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국제조약은 상원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상원은 개별 상원 의원들이 개인적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의하며 이 권한의 실질적 행사를 포기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단적으로 이 권한을 다시 가져오고 있으며 헌법은 그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아마 벌어질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당의 전략가들, 8개의 상원 사무실, 그리고 오랜 제도 관찰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직한 확률 평가와 함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물러선다. 수사를 완화하고 비상권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재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임무가 달성됐다고 선언한다. 모든 것은 화해로 끝난다. 당은 카메라 앞에서 당열된 모습을 보인다. 긴장은 가라앉는다. 확률 25%. 이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공적 삶에서 근본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눈에 보이게 물러서는 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적 성격, 개인 브랜드, 권력에 대한 태도의 모든 층이 후퇴를 거부합니다. 후퇴는 지지층에게 약함으로 보일 것이고 약함은 트럼프주의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교착. 트럼프는 수사적 공격을 계속하지만 전면적인 예비선거 전쟁은 벌이지 않는다. 상원은 서한을 고수하지만 권한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긴장되고 불편하며 취약한 휴전이 선거까지 이어진다. 어느 쪽도 최종 대결을 찾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을 지킨다. 확률 P%. 이것이 중심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합니다. 교착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결을 뒤로 미룰 뿐이며 아마 더 불리한 조건에서 다시 터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전면 파국. 트럼프가 서명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예비선거 도전을 시작한다. 상원은 민주당 표를 더해 권한 제한 입법을 통과시켜 대응한다. 공화당 내부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분열, 화해 불가능한 두 파벌이 탄생한다. 11월의 선거 대참사,
확률 25%.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확률은 매일 상승합니다. 분노의 트윗 하나, 공격 집회 하나, 새로운 위협 하나가 이 시나리오 쪽으로 레버를 조금씩 더 밀어 올립니다. 지난 36시간 동안 여러 상원 사무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 평가는 시나리오 2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시나리오 3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는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더 저항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균열은 매일 더 커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결 하나하나가 그 균열을 더 키우며 결국 어떤 것이 영구적으로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여기 계신다면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이 이야기 전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이것이 트럼프주의의 끝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통제력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신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곧 다시 이 사건의 후속 전개를 위해 찾아뵙겠습니다.